한스케인 과학을 말하다. 네, 강독 67번째입니다. 259쪽부터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4장의 5번 정신적 우주입니다. 이 소제목이 재밌죠. 정신적 우주.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다시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뇌와 정신의 문제예요. 이게 뇌과학이 얘기하듯이 그 분자생물학 아니면 뭐 앞에서 여러 용어들이 나는데 하여튼 신경 어떤 그 물질의 기계적 작용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자생물학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가 요원하듯이 현대 뇌과학이 인간 정신의 기원이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도 아직은 요원하다. 인간 몸은 동물하고 비슷한 과정으로 형성되니까 그건 따로 신학이 말할 건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몸은 정신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을 빼고 인간을 말할 수 없고, 물론 몸을 빼고 인간을 말할 수도 없죠. 과학, 미술, 음악, 문화, 철학, 종교가 신경세포의 활동을 각인시키는 힘일지언정, 뭐 그거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동의하는 바인데, 그 모든 경이로움을 포괄하는 영적 우주를, 그걸 영적 우주라고 그러나? 영적 우주를 뇌과학이, 우주라기보다도 세계라고 하는 게 좋을 텐데, 영적 세계, 코스모스라고 표현되어 있나? 뇌과학의 통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뇌과학은 구체적인 삶의 세계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역사의 세계와는 더욱 거리가 멀다. 역사학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중세사학자 요하네스 프리트가 제안한 신경학적 전회를 통해, 복잡한 단어 지나갑시다. 뇌를 설명하는 것은 별 효가 없는 극한의 두뇌 운동 과제일 뿐이다. 근대사학자 마르쿠스 필케리아. 그 사람 이름을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킬이 아니라 필켈인데 지나가겠습니다. 를 이렇게 묻는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샤르트르 대성당과 프랑스 민법과 르완다 희생자들의 칼자국을 그저 신경작용의 부수 현상으로만 해석하게 한단 말인가. 거기에는 온갖 문화, 국가, 종교, 철학, 역사, 인간 실존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킨 음, 예, 어떤 속사정이 담겨 있습니다. 매혹적 뇌 영상들은 뭐 뇌과학자들은 그 영상을 많이 보여주니까요. 그럴듯하죠. 일단 생각 원래 의미,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만 제공한다. 뇌, 뭐 소뇌, 대뇌, 전두엽 뭐 이런 등등 어디다. 그러나 아, 생각, 원의,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더욱 확인할 길이 없다. 신경세포의 활성화 패턴을 관찰한들 인간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지도가 풍경은 아니고, 그 지도는 그럴 수 있죠. 그 비유가 적절하네요. 지도만 보고서 그 풍경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지도 제작자는 지리학자가 아니며 여행자는 더욱 아니다. 여행에서 느끼는 걸 그 지도만
만드는 사람이 알 수 있나? 음악이나 그림을 감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의 다채로운 색깔에서는 음악도 나오지 않고 그림도 보이지 않는다. 신경생물학자는 뇌에서 실험을 통해 측정되고 검증되는 것만 파악한다. 기계적인 거죠. 그러나 이런 뇌의 생리학적 관점으로는 인간의 감정, 자유, 의지, 사랑, 의식, 자아, 자기 등을 적절히 기술할 수 없다. 그런데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자신과 관계 맺는 능력, 이건 좀 특별한 거죠. 그 자아가 동물들에게는, 동물학자들은 희미하게나마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자아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 관계 맺는 능력, 더구나 각자 어떻게 생각하든 초월성과 관계 맺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경생물학자가 뇌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 동물에게는 종교가 없다. 물론 일찍이 윌리엄 제임스가 수행한 종교적 감정, 행위, 체험과 환각 같은 병리적 현상과의 심리학적 비교 연구는 제법 결실이 있었지만 신의 존재조차 신경생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복음주의 호교론자들의 신경신학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요. 뉴로 테올로기, 뉴로 테올로기. 보통 뉴로라고 읽으면 되죠. 독일어로 발음 그대로 하려면 노이로인데, 뭐 보통 영어로 일반화된 단어니까 뉴로 되겠습니까? 뉴로 테올로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군요. 인간에게 신앙과 종교는 마치 음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가? 지나가겠어요. 그거 생각하려니까 더 복잡해지네.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생리학적으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귀팅겐의 신경생물학자 게랄트 피터는 명저 뇌 사용 설명서처럼 돼 있어요. 뇌 사용 설명서. 자, 그 원서가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각조 56번이네요. 휘터. 맞아, 게랄트 휘터. Bedienungsanleitung für ein menschliches Gehirn. 이렇게 제목을 번역하면 되겠네요. 뇌 사용 설명서에서 인간 뇌의 유연한 잠재력을 새삼 언급한다. 뇌의 변화는 우리가 쓰기 나름이며 쓰는 대로 된다는 것이다. 그 결정론을 뛰어넘는 거네요. 뇌의 결정론. 어떻게 쓰는 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비슷하네요. 그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 애에 따라서 범죄로도 사용되고 인간을 크게 도움을 주는 데로도 사용되죠. 그렇다고 우리는 앞으로 뇌의 사용 방식을 조금씩 달리 하겠노라고 매 순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동물하고는 다르죠. 거위나 두더지와 다르게 인간의 뇌는 사용 방식에 따라서 스스로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뇌 결정론하고는 전 반대되는 얘기인 거죠. 뇌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뇌가 새롭게 프로그래밍 된다는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뇌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인식의 가장 원시적 단계는 원숭이도 구사하는 조건적 인식. 이걸 독일어로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조건 반상과 조건적 인식. Wenn, dann, Erkenntnis. When, 언제. 영어로 when이에요. dann. 그렇다면,
그래서 뭐 이런 뜻, 부사, 캔트네스 인식, 이걸 조건적 인식이라고 하는군요. 그러한 인과 연관, 원인과 결과, 이래. 여기에 단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원시적이다.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죠. 그냥 배고프면 울고. 근데 성숙해지면 울지 않잖아요. 배고파도. 이런, 게다가 대부분의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하는 겁니다. 인식의 최고 단계는 자아인식이다. 자, 네. 그것도 방향이 여러 가지죠. 자아인식도. 예수가로서의 자아인식 등등인데, 기독교에서는 신 앞에서의 자아인식이 절정이다.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인간의 뇌만, 인간의 본성과 세계 내에서의 인간의 지위, 그리고 초월적, 초인격적, 우주적 의식에 관한, 우주적 의식, 우주 전체에서 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에 관한 포괄적 관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인간의 뇌를 과거보다 더 포괄적이고 복잡한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데는 의미 충만, 정직, 겸손, 신중, 진실, 신뢰, 책무 등 지금은 가끔 잊혀지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기본 덕목이 필요하다. 그러한 덕목을 저희가 일상에서 살아내는 사람은 뇌가 그런 쪽으로 프로그래밍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인간은 뇌 결정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자유는 사고와 감정의 경험만이 아니라 자유, 행위의 경험이자 무의, 그래서 무의가 나와요. 무의, 의도하지 않음이잖아요. 무의, 실패, 죄 지음의 경험이기도 하다. 부정적인 것도 행위를 통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게 되면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것을 하지 않았지만 했어야 했다. 뭐 이런 후회. 나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뇌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타인에게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요구한다. 이런 행위에서 자유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뇌가 작용하는 거죠. 그렇다. 책임 없는 도덕성이란 무엇이고, 자유 없는 책임이란 무엇이며, 구속 없는 자유란 또 무엇인가? 영향상실, 무절제, 무의미가 위협하는 시대에 이 물음은 강화되어야 할 만큼 위태로운 인류의 인간성 때문에 진지하게 숙고되어야 한다.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도 천천히 발전되었을 뿐이다. 갑작스럽게 뭐 고귀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죠. 또한 인류가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이래 온갖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불변성은 유지되었다. 네. 책임 있는 존재가 돼 갔다는 겁니다. 그 인간성의 본질인 거죠. 그거를 가리켜서 한스키는 불변성이라고 얘기했네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인류에게 남아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많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음. 자, 그래서 이제 어, 주체적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윤리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유 넘어와서 윤리가 좋습니다. 인간에게만 윤리라는 말이 가능하잖아요.
그 정신세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도 진화해 온 거죠. 거기에 이제 윤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리가. 자아가 성립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윤리가 가능합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좀 정도가 심해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윤리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진화의 과정으로 인류에게 속한 불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의 기원. 만물의 시초에 대한 물음은 특정한 도덕적 가치와 척도와 규범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포함한다. 도덕적 가치, 척도, 규범. 어디서 왔나? 그렇죠. 이 문제를 간략히 다뤄보자. 분자의학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자의학자.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4장은 끝났어요. 4장은 이 뇌의 뭐예요? 한계인가? 그죠? 뇌 연구의 한계 4장 끝났고 5장 넘어와서 이제 윤리로 왔습니다. 분자의학자라고 하는 게 있네요. 베를린에 있는 이 캠퍼만에 따르면 윤리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 생물학적 사실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윤리를 발전시킬 책임에서 면제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윤리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는 말은 뭐 캠퍼만이 말이 말을 빌려올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가 보죠. 생물학적 사실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윤리를 발전시킬 책임에서 면제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생물학적 사실들, 이거는 인간에게 생물학적 요소들이 동물들과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현상들에게 나타나잖아요. 뭐 싸우고 뭐 자기 생존 경쟁을 위해서 비인간적으로 되고 뭐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특별히 이제 앞에서 좀 얘기돼 온 그 주제에 따르면 뇌의 지배를 받는 건 분명한 거죠. 그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를 소홀하게 대해도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뇌 결정론에 우리가 아주 그 철저하게 따른다면 윤리는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하나 나쁜 일을 하나 다 뇌가 시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5장의 1번. 그러니까 우생학이 다 생각납니다. 힐러가 추종했던 그 생물학이 우생학이거든요. 다윈의 진화론을 철저하게 신봉했습니다. 그거를 거의 기계적으로 신봉을 했죠.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을 이 가장 뛰어난 종족이니까 그걸 순수 혈통을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 생물학적 결정론에 떨어져 있는 거죠. 진화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 네. 생물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다. 어떤 사회적 풍토에서 사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신학자들도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생물학적 본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알프레드 기어러 같은 사회 생물학자들이 도덕적 행위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진화 생물학적 요인들을 강조한 것은 정당하다. 인간도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족 번식의 본능도 있고요. 다게 생물학적인 아, 현상들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인간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동물계에서 유래한 인간은 처음부터 이기적으로 설정되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인간화 초기 단계에서 인간은 생존 때문에 생물학적 기본 조건과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고등동물에게서는 친족이나 사회적 동료들 간의 유전적 협력 행동이 관찰된다. 이기적인 걸 뛰어넘는 거죠. 여기서 일종의 호혜적 이타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여 타자를 도우려는 성향이다. 나에게 해주듯이 너에게도 해줄게. 네, 그런 그 경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드미어, 조히디어. 행동은 반대급부를 기대하면서 수행되는 것이다. 희생함으로써 자기도 얻게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근데 동물들에겐 그게 없죠. 그만큼 동물들은 정신적으로 진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을 동물에게서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음, 음. 사회학자들이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적시하는 것 또한 정당하다. 이 요인들은 다양한 공동체 내의 도덕적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조폭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사회 생물학적, 기계론적 해석은 도덕적 가치와 척도의 기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어느 능력이 있는 인간이 특별한 협동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이 능력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다. 전략적 사고의 진화와 함께 타인의 두려움과 기대와 희망에 대해 공감하는 감정이입 능력도 발달했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근본이 되었다. 음, 이런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축적돼야 뭐 설교자는 어, 추상적인 인간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구체적인 인간을 근본에 두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기본 조건들을 토대로 수렵 채집 시대 이후부터 꽤 고등한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대단히 복잡한 사회 변동 과정을 통해 인류 사회가 정말 복잡하게 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 윤리 규범, 가치, 통찰 등이 점차 형성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의 개방적 윤리학자들도 자율적 도덕성은 지지한다. 생활의 필요성과 인간관계 유지의 절박성이 대두될 때마다 행위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특정 관습, 명령, 풍습, 특정 도덕 척도, 규칙, 규범들이 등장했다. 인류는 이것들을 수천 년 동안 도처에서 시험해보고 확고히 정립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윤리, 가치,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이 뇌의 작용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사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학습함으로써 그것이 고유한 특질, 그러한 성질, 특별한 성질을 얻게 된 거죠.
자, 이제 5장의 2번입니다. 세계 윤리의 토대인 원본 윤리. 이 원본 윤리 이런 것들은 어색합니다. 표현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본. 보통 우리 원본이라고 하면 오리지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근원이 더 맞을까요? 존경 없는 민족이 없고, 그렇습니다. 윤리 없는 민족은 더더욱 없다. 그렇죠. 좀 뭐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말하자면 특정 가치와 척도 없는 민족은 없다. 명문화되지 않은 규범, 가정, 집단, 부족, 윤리는 부족 문화에도 존재했다. 예, 다 어디에나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역사, 우화, 비유를 통해 전해졌고, 그게 이제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보편화되었다. 뭐,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규범들이요. 삼강오륜, 뭐 중국에서부터 왔는지 어떤지 어디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뭐 공자, 맹자가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다 아, 원래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정리했습니다. 상호성, 정의, 관대, 그거죠, 관대. 이게 보편화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외경, 분쟁 조정, 범법자 처벌, 자연을 대하는 태도, 생명에 대한 외경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성 혹은 동성 간 공생 규칙, 근친상간과 성적 방종 금지, 이성 혹은 동성 간 공생 규칙,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연장자 공경, 또 아동 보호 이런 것들은 보편 윤리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부족이나 다 그렇습니다. 두드러지는 것은 특정한 표준적 기본 관습들은 세상 어디서나 같아 보인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이런 것들은 왜 같아 보여요? 문화 인류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명문화되지 않은 도덕 기본들은 인간 사회의 토대가 되는 반석 구실을 한다. 음, 아직 예, 뭐 헌법이나 뭐 법률 이런 걸로 뭐 규칙 정해놓은 그런 어, 문장으로 되지 않은 도덕 규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초다. 이것을 인류 공동 윤리인 세계 윤리의 핵심이 되는 원본 윤리라고 불러도 좋다. 그걸 원본 윤리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어느 부족이고 간에 모든 인간 문명 사회에 나타나 있는 보편적 도덕 규범, 이 원본 윤리라는 거예요. 아무 종족이나 민족에서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실체를 찾아낼 수 없는 단일 원시 종교와는 뜻하는 바와 같지 않다. 이거 좀 복잡해 지나가요. 원시 종교와는 이건 이 말을 뭐하러 지금 여기서 했을까? 이건 빼야 되는 문장인데 형이 뭐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쓴 것 같네요. 원본 윤리하고 원시 종교 이렇게 뒤 섞어 놓으면 더 복잡해지는데 그냥 원본 윤리는 뭔지 알겠습니다. 모든 세계 종족에 있는 도덕 규범을 가리켜요. 이게 원본 윤리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원본 윤리는 모든 종족과 민족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뭐 생명 외경 이건 다 있죠. 세계 윤리는 오늘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공통적인 기본, 기본 규범들에만 공시적으로 문장이 단어가 공시적으로 시자가 한자로 빠지는데 공시 음,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두 가지예요. 이건 대충 어렴풋이면 느낌으로 알겠는데
공통적인 기본 규범들에만 근거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문서 자료가 출현하기 전 선사시대에 정착된 부족 문화의 기본 규범에도 통시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통시적 지나가겠어요. 이거 내가 생각을 하면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간도 다 됐고 이거 아직 읽겠습니다. 그냥 몰라도 되겠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규범이 본디에 있어 온 윤리의 한 요소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온갖 변형에도 기존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공간적으로 이게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세계 윤리가 결국 생물학적 진화적으로 결정되고 시간 속에서 이제 공간적으로가 공시적이라는 거고 시간적으로가 시간 속에서가 통시적으로 같아요. 속에서 시험을 거친 원본 윤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이것이 고등종교, 특히 성경의 윤리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는 어, 이는 자연 과학자들의 도덕적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문제다. 네, 자연 과학자들의 도덕적 방향. 이거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돼서 근데 이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정신 진화에서 원본 윤리가 세계 윤리의 근본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중요하지 않은 걸 한스킹이 쓸 리가 없겠습니다만, 이 대목은 없어도 그냥 전체 책 읽기에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요. 원본 윤리. 하여튼 모든 종족의 차이를 넘어서서 기본에 깔려 있는 그런 도덕 규범들이 있다. 그것에 근거해서 세계 윤리가 아,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더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진화의 뭐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나가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